진정하시지요. 아무리 미워도 밤마다 서방님 뺨따기를 그렇게 찰싹찰싹 때리십니까? 비키시오. 내 무덤에 흙도 안 말렸는데 저 망할 영감탱이가 옆집 젊은 과부한테 눈웃음을 쳐?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지르며 삿대질을 해대니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은 과부가 외로워서 드디어 미쳤구나 하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미치광이 취급을 받던 박씨 부인은 억울하고 분하고 할 말 많은 귀신들의 속을 뻥 뚫어주는 기막힌 해결사로 나섰는데요. 밤마다 하소연하던 혼령들이 어느 날 조선 전체를 뒤흔들 무시무시한 비밀 하나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구름야담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감동적인 옛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숙종 30년의 일이었습니다. 한양에서 한 시즌을 걸어야 닿는 석교리 마을에는 무거운 침묵이 드리워져 있었지요. 3년 전 영모 사건으로 여러 선비들이 목이 달아나는 참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함부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누가 듣고 있을지, 무슨 말이 화근이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낮에는 그저 밭을 갈고 물레를 돌렸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사람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갔습니다. 밤이면 귀신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선비들의 혼령이 떠돈다는 소문, 보름달 뜨는 밤이면 형장터에서 신음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들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언제 다시 큰 바람이 불어닥칠지, 누가 또 끌려갈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이었습니다. 그 마을 끝자락 가장 낮은 언덕 아래에 허름한 초가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박씨 과부가 혼자 살고 있었지요. 나이는 30 초반으로 곱게 생긴 얼굴에는 아직 젊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빗질 한 번 하지 않아 산발이 되어 있었고 옷은 누더기처럼 난로하여 원래의 아름다움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스스로를 돌보지 않았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의 본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을 두렵게 한 것은 박씨의 행동이었습니다. 혼자 중얼중얼 말을 하고 아무도 없는 빈 공간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기 때문이지요. 미쳤어. 완전히 미쳐버렸단 말이야. 귀신이라도 들린 게 아닐까? 가엾기는 하지만 저런 여인을 어찌 가까이 하겠는가?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박씨를 멀리했습니다. 아무도 그 초가 앞을 지나려 하지 않았고 혹여 지나가게 되면 고개를 돌리고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과부는 그렇게 세상과 단절된 채 홀로 그 작은 초가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씨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이 보였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 미련을 품고 떠나지 못한 망자들이 그에게만 보이고 말을 걸어왔던 것이지요. 특히 남편 이봉수의 귀신은 늘 박씨의 곁을 지켰습니다. 3년 전 영모로 몰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남편은 아내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이장 김진사만이 가끔 동정 어린 눈으로 박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인과 동네 부녀자들은 박씨를 멀리했지요. 과부가 재수 없다지 않소? 그것도 미친 과부라니 더더욱 가까이에서는 안 돼요. 그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오갔습니다. 박씨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보이는 것들과 대화하며 들리는 것들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있는 우물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물을 기르러 나온 아낙네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 나왔지요. 물이 붉습니다. 정말로 우물물이 핏물처럼 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며칠 후부터 마을의 아이들이 하나둘씩 열병으로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어쩐단 말이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장 김진사는 급히 무당을 불러 구슬하게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씨가 우물가를 지나가다 젖은 옷을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인 귀신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계시오?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년 전 소녀는 시집 식구들의 구박을 못 이겨 이 우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하나 시신조차 제대로 건지지 못해 뼈가 우물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 한이 물을 썩게 하고 아이들을 앓게 하는 것이옵니다. 박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튿날 아침 이장 김진사를 찾아갔습니다. 이장 어르신, 우물을 깊이 파서 뼈를 건지고 장사를 지내주셔야 하옵니다. 김진사의 부인이 박씨를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디서 미친 과부가 와서 헛소리를 하는 게냐? 귀신이 보인다니 정말 정신이 나갔구만. 하지만 아이들의 병이 깊어지자 김진사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물을 파보도록 하시오. 장정들이 우물 속으로 내려가 깊은 곳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정말로 여인의 백골이 우물 깊은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하느님 맙소사, 정말로 뼈가 있었구나.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김진사는 즉시 정성껏 장례를 치렀습니다. 백골을 거두어 깨끗이 씻고 새 수의를 입혀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지요. 제사상을 차려 혼을 위로하고 비석까지 세워주었습니다. 그날 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물물이 다시 맑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원래의 맑은 물로 돌아와 있었고 열병으로 앓던 아이들이 하나둘씩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살아났구나, 살아났어. 어머니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로 박씨 과부의 말이 맞았단 말이오? 사람들은 박씨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쳤다고만 생각했던 여인이 실제로 무언가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김진사는 박씨를 찾아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의 은혜로 아이들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오. 박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녀는 다만 들리는 대로 말했을 뿐이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박씨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했던 것이지요. 혹시 저 여인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아니냐? 귀신과 말을 한다니 무섭지 않소?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 반, 두려움 반의 눈으로 박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한창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방앗간 주인 박서방이 박씨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박 부인, 도와주십시오. 밤마다 방앗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입니까? 떡을 만들어두면 아침이 되면 꼭 한 개씩 사라집니다. 주인가 싶어 고양이를 풀어놨는데도 소용이 없습니다. 박 씨는 그날 밤 방앗간으로 갔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방앗간에서 기다리자 작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귀신이었습니다. 아이는 살금살금 떡시루 쪽으로 다가갔지요. 얘야. 박 씨가 부르자 아이 귀신이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누구세요? 왜 떡을 훔쳐먹느냐?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배가 고파요. 저는 3년 전에 열병으로 죽었어요.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송편이 너무 먹고 싶은데 제사상에는 제 몫이 없어요. 박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어머니가 누구냐? 마을 주막 김씨 아주머니요. 박 씨는 다음 날 주막집을 찾아갔습니다. 주모 김 씨는 박 씨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철이가 떡을 먹고 싶어 했구나. 그날 저녁 김 씨는 정성껏 송편을 빚었습니다. 박 씨와 함께 방앗간으로 가서 떡을 놓아두었지요. 철아, 어미가 내 몫을 만들어 왔다. 실컷 먹거라. 밤이 되자 아이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송편을 보고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지요.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떡이다. 아이는 행복하게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를 향해 깊이 절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이제 편히 갈게요. 아이는 환한 빛으로 변하여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박서방은 신기해했습니다. 아이가 먹고 싶었던 건 떡이 아니라 어미의 사랑이었구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훈훈해했습니다. 박 씨는 무섭기만 한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 무렵 마을 한약방 주인 이 영감이 박 씨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지요. 박 부인,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밤마다 뺨을 맞는 것 같습니다. 뺨을 맞는다고요? 자다가 갑자기 따귀를 얻어맞는 느낌에 깨어납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습니다. 박 씨가 영감의 집에 가자 한 여인의 귀신이 팔을 걷어붙이고 서 있었습니다. 영감의 돌아가신 아내였지요. 부인, 왜 서방님을 때리십니까? 마땅히 때려야 할 놈입니다. 아내 귀신이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저 양반이 제가 죽은 지 100일도 안 돼서 젊은 과부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제삿날도 제대로 안 지내면서 말입니다. 박 씨는 영감에게 물었습니다. 영감님, 재혼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감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내 귀신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저것 보세요. 거짓말하면 또 때릴 겁니다. 박 씨는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서방님도 외로우실 겁니다. 평생을 함께 사신 분이 떠나셨으니. 그래도 100일도 안 됐는데. 그리고 제삿날은 왜 까먹었습니까? 영감이 깨달은 듯 외쳤습니다. 아, 지난주가 제삿날이었구나. 그것 보세요. 아내 귀신이 또 손을 휘둘렀고 영감은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박 씨가 중재했습니다. 영감님, 부인의 제사를 정성껏 지내드리십시오. 그리고 재혼을 생각하신다면 적어도 3년은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도리입니다. 영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삿날을 잇다니. 내가 잘못했소. 그날부터 영감은 정성껏 제사를 지냈고 재혼 생각도 접었습니다. 아내 귀신은 만족한 듯 웃으며 떠났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웃으면서도 교훈을 얻었습니다. 죽어서도 못 말리는 게 아낙네의 질투로구만. 하지만 그만큼 서방을 사랑했다는 뜻 아니겠소? 한 달쯤 지났을 무렵입니다. 마을 입구에 사는 김 영감의 집에서 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70평생을 살다 세상을 뜬 것이었지요. 김 영감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구두쇠로 유명했습니다. 쌀 한 톨도 아까워하시던 분이었지. 며느리와 손주들에게도 인색하기 그지없었어. 마을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날 밤 박 씨가 집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노인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김 영감이었지요. 부인, 부탁이 있소. 김 영감의 귀신이 박 씨 앞에서 허둥댔습니다. 다급한 표정이었지요.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내 며느리에게 전해주시오. 뒷마당 감나무 아래 세차 깊이에 묻어둔 항아리가 있다고 말이오. 항아리요? 그 안에 내가 평생 모은 돈이 들어있소. 며느리와 손주들이 그것으로 편히 살아야 할 텐데. 박 씨는 이해했습니다. 구두쇠로 소문난 영감이 가족 걱정을 하다니요. 어르신께서는 생전에 가족들에게 매우 인색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김 영감의 귀신이 쓰게 웃었습니다. 그게 다 가족을 위한 것이었소. 마을에 흉년이 들면 먼저 굳는 게 가난한 집이 아니겠소. 나는 부잣집도 아닌데 괜히 씀씀이가 크면 나중에 손주들이 굶을까봐. 그러셨군요. 며느리에게 전해주시오. 이 애비가 미안하다고 구두쇠 노릇하느라 고생 많았다고.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날 아침 김 영감의 집을 찾았습니다. 며느리는 눈이 퉁퉁 붓도록 울다가 박 씨를 맞았습니다. 박 부인,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어르신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 하십니다. 박 씨는 김 영감이 전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커졌지요. 뒷마당을 파보십시오. 감나무 아래 세차 깊이에 항아리가 있을 것입니다. 식구들이 급히 뒷마당을 팠습니다. 정말로 커다란 항아리가 나왔고 그 안에는 엄청난 양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구두쇠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게 저희를 위한 것이었다니. 마을 사람들도 놀라워했습니다. 김 영감이 그런 마음이었구만.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로군. 박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김 영감의 귀신이 다시 나타나 깊이 절하고는 환한 빛으로 변해 떠났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최진사 댁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지붕에서 기와가 저절로 날아오고 마루 밑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던 것이지요. 억울하다. 살려달라. 최진사 댁 식구들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당을 불러 굿을 해도 스님을 불러 경을 읽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최진사는 밤중에 박 씨를 몰래 불렀습니다. 양반 체면에 공공연히 부르기는 어려웠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던 것이지요. 박 씨가 최진사 댁에 들어서자마자 죽은 하인의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핏자국이 가득한 하인이 박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소인이 얼마나 억울한지 아십니까? 도둑으로 몰려 매를 맞아 죽었지만 소인은 결코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하인 귀신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최진사의 아들 도령이 나타나 박 씨를 밀쳐냈습니다. 어디서 천한 과부가 감히 양반 집에 들어온단 말이냐? 도령은 화를 내며 박 씨를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최진사 댁의 괴이한 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대낮에도 그릇들이 저절로 깨지고 도령의 방에서는 피 냄새가 진동했지요. 최진사는 다시 박 씨를 찾아 간청했습니다. 부인, 부디 도와주시오.
무슨 말이든 해주시오. 박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는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도둑은 도련님이셨습니다. 도련님께서 빚을 갚기 위해 창고의 쌀을 훔쳤고 하인이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입막음을 위해 하인을 도둑으로 몰아 죽인 것이옵니다. 최 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창고 북쪽 구석에 쌀을 담았던 자루가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련님의 방 서랍에는 빚 증서가 있을 것이옵니다. 최 진사가 확인하자 박 씨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도령은 끝까지 부인했지만 증거들이 드러나자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용서하십시오. 소인이 도박 빚을 갚으려다. 최 진사는 분노와 슬픔에 떨었습니다. 아들에게 곤장 30대를 내렸고 억울하게 죽은 하인에게 정성껏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날 밤부터 괴이한 일들이 멈췄습니다. 하인의 귀신이 하늘 풀고 떠난 것이었지요. 마을에는 박 씨에 대한 소문이 더욱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박 씨를 두려워하면서도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이장 김진사의 딸 소아가 박 씨의 집을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20살이 된 소아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효녀로 알려져 있었지요. 박 부인, 소아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씨? 저를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소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제 꿈에 자꾸 나타나십니다. 무언가 말씀하시려고 입을 여시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소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박 씨는 소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씨의 어머님께서 이곳에 계시는구려. 박 씨의 눈에는 소아의 어머니 귀신이 보였습니다. 자애로운 얼굴의 부인이 딸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지요.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눈을 감고 귀신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당신께서 살아계실 때 딸의 혼수를 마련해 두셨다고 하시는구려. 안방 장롱 뒤편 마루 밑에 묻어두신 상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상자요? 그 안에는 비녀와 놀이개 그리고 명주천이 들어있다고 하십니다. 아씨가 시집갈 때 가져가라고 준비해 두신 것이라 하시는구려. 소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아야,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좋은 인연을 만나 웃으며 살아가거라. 어머님, 소아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박 씨도 따뜻한 눈빛으로 소아를 바라보았지요. 다음 날 소아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마루 밑을 확인하자 정말로 상자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박 씨가 말한 그대로 아름다운 혼수 물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소아는 다시 박 씨를 찾아와 깊이 절했습니다. 박 부인,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야 어머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소아는 박 씨를 자주 찾아왔습니다. 음식을 가져다 주고 빨래를 도와주고 박 씨의 산발을 비껴주었지요. 박 부인, 머리를 이렇게 단정히 틀어 올리시니 정말 고우십니다. 소아가 박 씨의 머리를 쪽으로 틀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깨끗이 빗은 머리에 간단히 비녀를 꽂자 박 씨의 본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맑은 이마와 또렷한 눈매가 청초한 아름다움을 자아냈지요. 박 씨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구나, 소아야. 마을에서 처음으로 박 씨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보이는 사람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한여름이 다가올 무렵 마을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양반 정찬판 댁에서 종부가 죽은 채 발견된 것이었지요. 아침에 하인이 방문을 열었을 때 종부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마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하인의 비명소리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찬판과 식구들이 달려왔지만 종부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의원이 급히 불려왔습니다. 시신을 살펴본 의원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독살로 보입니다. 입술이 검게 변하고 손톱이 퍼렇게 물들어 있습니다. 독살이라니. 정찬판 댁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누가 종부를 독살했단 말입니까? 하지만 정찬판은 이상한 방향으로 사건을 몰고 갔습니다. 마을에 미친 과부가 저주를 내렸을 것이오. 그 여인은 귀신을 부리는 자가 아니오? 틀림없이 그 여인의 저주 때문이오. 정찬판의 말에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최근 박 씨의 능력이 알려지면서 일부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맞소. 그 여인이 수상하오.
귀신과 말을 하는 자를 어찌 믿겠소? 정참판은 즉시 관아에 고발장을 냈고 포졸들이 박 씨를 잡으러 왔습니다. 박 씨, 내게 혐의가 있으니 관아로 가자. 소녀가 무슨 짓을 했다는 것이옵니까? 정참판 댁종부를 저주로 죽였다는 혐의다. 어서 따라오너라. 박 씨는 끌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찌감치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어떤 이들은 억울한 일이다라고 속삭였지만 대부분은 두려움에 떨며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소화가 울며 박 씨를 따라가려 했지만 아버지 김진사가 말렸습니다. 소화야, 지금은 안 된다. 정참판을 함부로 거스를 수 없단다. 하지만 아버님, 박 부인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나도 안다. 하지만 지금은 때를 기다려야 한다. 박 씨는 그렇게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박 씨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불안한 기운이 마을을 감쌌습니다. 차가운 옥사 안에서 박 씨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소녀의 운명인가? 박 씨가 한숨을 쉬는데 갑자기 눈앞에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얼굴이 창백한 바로 정참판 댁 종부의 귀신이었습니다. 부인, 박 씨는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종부의 귀신은 슬픈 눈으로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박 씨라는 분이시군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귀신을 보고 억울한 이들을 돕는다는. 무슨 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저를 죽인 자가 누군지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결코 당신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종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를 죽인 것은 신우이입니다. 저의 친정 재산을 탐내어 음식에 독을 탄 것입니다. 신우이가 제 방에 있는 은비녀를 확인해 보십시오. 신우이가 제게 선물이라며 준 비녀인데 그 끝에 흰 가루가 묻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독약입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옥에 갇힌 자신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단 말입니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옥리에게 간청했습니다. 제발 이 사실을 관아에 알려주십시오. 은비녀를 확인해보면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옥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친 과부의 헛소리를 누가 믿겠느냐? 그런데 그때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암행어사가 이 지역을 순찰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지요. 박 씨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옥에서 몰래 종이와 붓을 구해 암행어사에게 보낼 글을 썼습니다. 소녀는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정참판 댁 종부의 죽음은 신우이의 짓이며 은비녀의 독약이 묻어 있을 것입니다. 부디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박 씨는 그 글을 옥창살 사이로 내밀어 지나가는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암행어사님께 전해다오. 부탁한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달려갔습니다. 박 씨는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박 씨는 암행어사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암행어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선비 차림의 사내였지요. 내가 박 씨라는 자냐? 그러하옵니다. 내가 보낸 글을 받았다. 종부의 죽음이 신우의 짓이라 했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박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였습니다. 소녀는 귀신을 봅니다.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당당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이 미친 것이든 하늘이 내린 능력이든 소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 소녀는 이 능력으로 억울한 이들을 돕고자 합니다. 귀신을 본다고? 그렇습니다. 정참판 댁 종부의 귀신이 소녀에게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신우이가 친정 재산을 탐내어 독을 탔다고 하였습니다. 암행어사는 박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은비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 끝에 흰 가루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암행어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참판 댁 종부의 방에서 은비녀를 가져오너라. 사람들이 달려가 은비녀를 가져왔습니다. 암행어사는 의원을 불러 비녀를 조사하게 했지요. 의원은 비녀 끝에 흰 가루를 조심스럽게 긁어내어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독약입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암행어사는 즉시 정참판 댁 신우이를 잡아오게 했습니다. 증거 앞에서 신우이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무죄로 풀려났고 신우이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씨가 집으로 돌아온 날 밤이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앉아있는 박 씨 앞에
오랜만에 남편 봉수의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또렷한 모습이었지요. 여보, 봉수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서방님, 이제 그대가 준비되었소. 그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의 능력을 받아들였소. 봉수는 박 씨의 손을 잡는 듯한 동작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그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되었소. 내가 왜 영모로 몰려 죽었는지 그 진실을 밝혀주시오. 박 씨는 숨을 죽이고 남편의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영모를 꾸민 것이 아니었소. 오히려 영모를 막으려 했던 것이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3년 전 나는 어느 권문세가에서 영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소. 동료 선비들과 함께 그 증거를 모아 임금님께 고하려 했지요. 봉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획이 그들에게 알려지고 말았소.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영모의 주동자로 몰았고 우리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소. 그럼 진짜 영모를 꾸민 자들은 아직도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누리고 있소. 그 배후에는 정참판이 있소. 박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참판. 바로 자신을 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이 남편을 죽인 자였던 것입니다. 여보, 이제 그대만이 이 진실을 밝힐 수 있소.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오. 봉수는 간절한 눈빛으로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방님의 한을 꼭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박 씨의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씨가 진실을 밝히려 한다는 소문이 어떻게든 정참판의 귀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정참판은 박 씨를 없애기로 결심했지요. 먼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악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박 씨가 종부의 죽음을 이용해 정참판 댁을 모함하려 한다더라. 귀신을 본다는 것도 사실은 거짓말이 아니겠는가? 미친 여인의 말을 어찌 믿겠는가? 마을 사람들은 다시 박 씨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조차 고개를 돌렸지요. 다음으로 박 씨의 집에 돌팔매질을 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밤마다 돌이 날아들어 창문이 깨지고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나가라. 마을에서 나가라. 요망한 여인. 박 씨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장을 보러 나간 박 씨를 불량배들이 둘러쌌습니다. 정참판 어르신께서 내게 경고하신다. 입을 다물고 조용히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아라. 불량배들은 박 씨를 밀치고 위협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 씨는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 씨는 소아를 만났습니다. 소아가 몰래 찾아온 것이었지요. 박 부인, 마을을 떠나십시오. 이러다 정말 위험해집니다. 떠날 수 없단다. 서방님의 한을 풀지 못하고는. 하지만 소아야, 나는 괜찮다. 걱정하지 말거라. 하지만 박 씨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용기를 내도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 봉수의 귀신이 나타나 박 씨를 위로했습니다. 여보, 그대는 혼자가 아니오. 우리가 함께 있소. 봉수와 함께 죽은 동료 선비들의 귀신도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박 씨를 둘러싸고 조용히 지켜보았지요. 박 씨는 그들을 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사람이 박 씨를 찾아왔습니다. 정참판 댁의 청직이었습니다. 그는 공손한 태도로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참판 어르신께서 지난 일을 사과하고 싶어 하십니다. 부인을 초대하고자 하시니 저와 함께 가시지요. 박 씨는 의심스러웠지만 혹시 정참판이 진심으로 화해하려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박 씨는 청지기를 따라 정참판 댁으로 갔습니다. 넓은 사랑채에서 정참판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왔구나, 박 씨. 정참판은 웃으며 박 씨를 맞았습니다. 지난 일은 내가 잘못 알았다. 내 능력을 의심한 것을 사과하고 싶다. 정참판은 차를 내오게 했습니다. 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자. 하지만 박 씨가 찻잔을 들려는 순간 남편 봉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마시지 마시오. 독이 들어있소. 박 씨는 황급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정참판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왜 마시지 않는 게냐? 소녀는 차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박 씨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박 씨가 나가려 하자 정참판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려는가? 내가 살아서 이곳을 나갈 줄 아느냐?
문이 닫히고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정참판은 처음부터 박 씨를 죽일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박 씨는 벽에 등을 댄 채 사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알았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 비밀이 드러날 것이다. 정참판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죽거라. 미친 과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면 그만이다. 사내들이 다가왔습니다. 박 씨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서방님, 동료 선비님들, 박 씨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 순간 사랑채 안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촛불이 일제히 꺼지고 어둠이 내렸지요. 무엇이냐? 사내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귀신들이 나타났습니다. 남편 봉수와 동료 선비들, 그리고 박 씨가 도왔던 억울한 귀신들까지 모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물러나거라. 귀신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내들은 두려움에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귀신이다. 도망쳐라. 사내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정참판도 창백한 얼굴로 물러섰지요. 박 씨는 귀신들의 보호를 받으며 정참판 댁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박 씨의 집이 습격을 받았습니다. 한밤중에 불을 지르려는 자객들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잠에서 깨어 연기 냄새를 맡았습니다. 불이야. 박 씨는 급히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이미 집 주변은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정참판의 눈치를 보느라 감히 도울 수 없었던 것이지요. 도와주십시오. 박 씨가 외쳤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 씨는 절망했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인가? 그때였습니다. 다시 한번 귀신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귀신들이었습니다. 석교리 마을에서 억울하게 죽은 모든 홀령들이 모여든 것이었지요. 귀신들은 불길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바람이 방향을 바꾸어 불이 박 씨의 집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객들은 귀신들의 기운에 압도되어 얼어붙었습니다. 자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수많은 귀신들이 자신들을 노려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불은 다행히 큰 피해 없이 꺼졌습니다. 박 씨는 땅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 봉수가 박 씨 앞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하오. 한양으로 가서 진실을 밝혀야 하오. 하지만 소녀 혼자 어찌? 혼자가 아니오. 우리 모두가 함께 갈 것이오. 박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많은 귀신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남편과 동료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양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 씨는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소아가 몰래 찾아와 식량과 옷가지를 챙겨주었습니다. 박 부인, 꼭 살아 돌아오세요. 고맙구나, 소아야. 박 씨는 소아를 꼭 껴안았습니다. 한양까지는 하루가 걸렸습니다. 박 씨는 암행어사가 머물고 있다는 객사를 찾아갔습니다. 소녀는 석교리 마을의 박 씨라 하옵니다. 어사나리께 꼭 알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박 씨는 간곡히 청했고 암행어사는 박 씨를 들였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 3년 전 영모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암행어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말해보아라. 박 씨는 남편과 동료 선비들의 귀신이 전해준 이야기를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남편 이봉수와 동료 선비들은 영모를 꾸민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영모를 막으려다 누명을 쓴 것입니다. 누명이라니, 진짜 영모를 꾸민 것은 정참판 일파였습니다. 그들은 임금님을 해치고 권력을 잡으려 했지만 남편과 동료들이 그 증거를 잡았습니다. 박 씨는 남편 봉수가 알려준 구체적인 증거들을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영모 모의는 정참판 댁 사랑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숙종 27년 6월 보름날 밤이었습니다. 어찌 그리 정확히 아느냐? 남편의 홀령이 소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박 씨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참여자는 정참판, 박진사, 윤부사, 그리고 최판서였습니다. 그들은 서신을 주고받았고 그 서신은 정참판 댁 사랑채 벽장 뒤편에 숨겨져 있습니다. 암행어사는 박 씨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귀신의 증언이라는 것이 황당하지만 박 씨의 눈빛과 말투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계속 말해보아라. 박 씨는 남편이 알려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영모의 계획, 참여자들의 역할, 그리고 증거가 숨겨진 장소까지. 암행어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 씨가 말하는 내용들이 그동안 자신이 조사했던 의문점들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3년 전 영모 사건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다. 이봉수와 동료 선비들이 정말로 영모를 꾸몄는지 의심스러웠지. 암행어사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 정참판 댁을 수색하겠다. 박 씨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리. 하지만 한 가지 묻겠다. 정말로 귀신을 보느냐? 그러하옵니다. 소녀는 어릴 적부터 귀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내 말을 믿겠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다. 며칠 후 궁궐에서 큰 재판이 열렸습니다. 숙종 임금 앞에 정참판과 박 씨가 마주섰습니다. 조정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실을 가리는 자리였지요. 박 씨는 깨끗한 흰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틀어 올렸습니다. 소박하지만 단아한 모습이었고 맑은 눈빛에는 두려움 없는 의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참판, 내게 영모의 혐의가 있다. 암행어사가 말했습니다. 어불성설이옵니다. 소신은 결백하옵니다. 정참판은 펄펄 뛰며 부인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암행어사는 정참판 댁 사랑채에서 발견한 서신들을 내보였습니다. 박 씨가 말한 대로 벽장 뒤편에 숨겨져 있던 영모 문서들이었지요. 이것은 정참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년 전 그대와 동료들은 영모를 꾸몄다. 하지만 이봉수와 선비들이 그 증거를 잡았고 그대는 오히려 그들을 영모로 몰아 죽였다. 암행어사의 말에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이 서신에는 영모의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다. 임금님을 해치고 권력을 잡으려 했던 그대들의 계획이 말이다. 정참판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밝혀낸 사람은 바로 이 박 씨라는 여인이다. 암행어사는 박 씨를 가리켰습니다. 박 씨는 귀신을 보는 능력이 있다. 그의 남편 이봉수의 홀령이 진실을 알려주었고 박 씨는 목숨을 걸고 이곳까지 왔다. 숙종 임금은 박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단정한 모습에 의연한 자세 그리고 맑은 눈빛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과인이 직접 묻겠다. 정말로 귀신을 보느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박 씨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남편 이봉수는 충신이었습니다. 영모를 막으려 했으나 오히려 영모로 몰려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 한을 풀어주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수종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명을 내렸습니다. 정참판과 동조자들을 모두 잡아들이고 사형에 처하라. 그리고 이봉수와 동료 선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절했습니다. 정참판과 일파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얼마 후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봉수와 동료 선비들에게는 충신의 칭호가 내려졌고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명예가 회복되었지요. 박 씨는 열부로 인정받아 정문을 하사받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 부인에게 내리는 영이었습니다. 박 씨는 석교리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장 김진사를 비롯해 마을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며 박 씨를 맞이했습니다. 박 씨는 깨끗한 흰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틀어 올렸습니다. 왕실에서 하사받은 은비녀가 쪽머리에 꽂혀 있었지요. 30 초반의 나이에 겪은 시련들이 얼굴에 깊이를 더했지만 그의 맑은 눈빛과 단정한 자태는 사람들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했습니다. 박 부인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진정 의로운 분이십니다. 참으로 덕이 있는 얼굴이십니다. 사람들은 박 씨에게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제 박 씨는 미친 과부가 아니라 마을의 어른으로 대접받게 되었습니다. 소아가 달려와 박 씨를 껴안았습니다. 박 부인, 정말 다행입니다. 고맙구나, 소아야. 내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단다. 박 씨는 새로 지은 작은 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지어준 집이었지요. 그날 밤 남편 봉수의 귀신이 마지막으로 박 씨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보, 서방님.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덕에 소인의 한이 풀렸소. 이제 마음 편히 떠날 수 있겠소. 이제 떠나시는 것입니까? 그래야지요. 더 이상 이승에 미련이 없소. 봉수는 박 씨의 손을 잡는 듯한 동작을 했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오. 그리고 행복하게 사시오. 서방님. 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을 사랑했소.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납시다. 봉수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빛으로 변하여 하늘로 올라갔지요. 함께 죽었던 동료 선비들의 귀신도 하나둘씩 빛으로 변하여 떠났습니다. 그들의 한이 모두 풀린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후로도 박 씨는 계속해서 귀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혼령들이 찾아오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한을 풀어주었지요. 하지만 이제 박 씨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이 할머니하며 찾아왔고 사람들은 박 씨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소아는 자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지요. 봄이 되자 마을 곳곳에 꽃이 피어났습니다. 박 씨는 집 앞에 앉아 따뜻한 봄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달빛 아래 박 씨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단정히 틀어 올린 쪽머리, 깨끗한 흰 치마 저고리, 그리고 맑은 눈빛이 어우러져 청초한 아름다움을 자아냈습니다. 이승과 저승 모두가 평안하길. 박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옆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혼령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한을 풀고 떠난 이들도 있었지만 새로운 혼령들이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박 씨는 그들 모두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자 사명이라는 것을 이제는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지요. 해가 지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달빛 아래 박 씨의 모습은 더욱 빛났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억울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자는 하늘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이지요. 박 씨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 씨를 존경하며 살았고 박 씨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졌습니다. 귀신을 보는 능력으로 억울한 이들을 도왔던 열부의 이야기가 말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